여러분, 지난 3시간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은 이제 조금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고 주로 그 논리적인, 이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은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적으로 이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일을 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도 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 중에 한 가지인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C랭귀지 혹은 파스칼, 피에론 같은 구조적 언어에 비해 가지고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4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료 추상화,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인헤리턴스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적 바인딩, 다이내믹 바인딩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가 메모리 할당할 때 힙 영역에 할당하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몰피즘이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제도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래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다가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요번 학기 말까지 혹은 최소한 뭐 내년에 또 이제 자바라든지 고급 자바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쭉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는 이 4가지 특성을 갖다가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깊이 새겨두고 일 처리를 할 때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어디 가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앱스트랙션, 자료 추상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을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사물에 필수적으로 소속돼 그 사물에 이제 뭔가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물에 필수적으로 소속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이터와 함수. 보통 그 사물에는 이제 이거 함수를 보통 우리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사물에 소속된 아주 밀접한 그 함수와 데이터를 묶어서 사물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그런 걸 갖다가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 앱스트랙션의 결과로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제도가 생겼다 하는 거죠. 묶어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클래스로 묶기로 했다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이제 C랭귀지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C랭귀지는 구조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사물의 데이터만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함수랑 데이터 혹은 기능이랑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묶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함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멤버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들을 멤버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 짰을 때 이렇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죠. 그죠? 이런 덩어리를 이용해서 뭔가 포인트라고 하는 사물, 좌표라고 하는 사물이다 하는 겁니다. 좌표라고 하는 사물을 우리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프로그래밍으로. 좌표라고 하는 그런 사물을 갖다가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이걸 표현을 할 때 그 사물과 관련되는 정보, 데이터라는 얘기죠. 이거 데이터 멤버랑, 그 다음에 이 사물에 대해서, 이 좌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다가 이 사물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함수다는 겁니다.
이 좌표에 뭐 중간값을 구해라, 뭐 좌표에 뭐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다 기능이라고 보고 이런 기능을 이제 함수화 시켜가지고 멤버 펑션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이런 덩어리를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내가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할 대상을 탁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랑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그 사물의 그 대상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될 건가 하는 걸 갖다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프로그래밍화 시켜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게 학생. 여러분들 학생이죠, 그죠? 학생. 학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물을 딱 보고 이런 사물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오브젝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학생을 딱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가 뭐가 있느냐, 데이터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이름 있죠. 학생의 학번, 학생의 평점, 학생의 학년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놔가지고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그런 데이터 멤버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C랭귀지에서는 구조체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만 적어놓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학생이 하는 행동, 학생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 이런 기능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뭘 합니까? 수업을 듣는다. 이런 얘기죠.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듣는다. 그런 거 갖다가 그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take lecture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수강 신청을 한다. 뭐 register lecture, 뭐 그다음에 등록금을 낸다. 뭐 등교를 한다. 그다음에 뭐 하교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함수를 갖다가 고안을 해가지고 그런 함수들도 이 클래스 안에다가 같이 묶어 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뭐 차 번호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차 모델 있을 테고, 그 차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차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자동차를 표현하기 위한 정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 시동을 건다, 이런 게 있죠, 그죠? 좌회전을 한다, 또 우회전을 한다, 핸들을 조정한다, 이런 함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엑셀을 밟는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기아를 조정한다, 뭐 1단으로 옮긴다, 2단으로 옮긴다,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갖다가 이제 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 같이 묶어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이제 과거의 구조적 프로그래밍, C랭귀지나 파스칼 짰던 사람, 특히 여러분처럼 C랭귀지만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생소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물을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점들을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해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익혀야지 되고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데이터 앱스트랙션과 관련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용어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명세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임플리멘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현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용어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스페시피케이션과 임플리멘테이션이 이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면은 이런 경우에 적용이 돼요. 어떤 서비스의 사용자랑 어떤 서비스의 공급자, 이게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50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와, 50만 라인 같으면 엄청나게 큰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평생 프로그래밍 해봐요. 50만 라인 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짠 라인 수 따지면 50만 라인 더 짜봤습니다. 이제 한 프로젝트에서 50만 라인 짠 건 아니지만 대충 내가 한 15만 라인짜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짜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그 50만 라인짜리 프로그램 짤 때 혼자 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IT 인력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데려가는 이유가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 규모가 크고 이렇게 되면은 한 프로젝트에 뭐 10명, 100명, 1000명이 한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 하나 만드는데 개입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이랑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고유로 이제 할당된 업무가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한 일,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짜놓은 함수, 혹은 C라고 하는 사람이 짜놓은 함수, D라고 하는 사람이 짜놓은 함수를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할 때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일의 모든 내용을 100%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가끔가다 목마르면 뭘 먹습니까? 콜라를 먹죠, 그죠? 콜라를 먹습니다. 콜라 먹는데 여러분들 콜라 먹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콜라랑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지 콜라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놓게 되면 여러분 콜라 못 마십니다, 그죠? 자, 콜라랑 관련되는 정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콜라의 원가, 콜라에 들어가는 뭡니까? 인그리디언트,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콜라의 리터 몇 cc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콜라를 만드는 공정, 콜라의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콜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콜라 뭐 좀 답답해서 시원하려고 이제 콜라를 먹는데 그런 지식을 알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더 답답해서 숨 넘어가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환자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으려면은 아스피린의 무게, 아스피린의 그 뭡니까 재료, 아스피린에 들어가는 원료,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만드는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아스피린에 들어가는 그 화학 그 약품들의 어떤 뭐야 화학식 이런 거를 알아야지 아스피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먹고 말 겁니다. 그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콜라에 관련된 정보들 혹은 아스피린에 관련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임플리멘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갖다가 임플리멘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얘기한 콜라가 이제 재료가 뭐가 있는가, 콜라를 만들어야 되는 공정이 어떤 건가, 이런 거는 콜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가 있고, 그 아스피린에 들어간 재료의 화학식이 뭐다, 또 아스피린 한 알에 몇 그램이 들어간다, 이런 거 누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공급자는 당연히 그거 알아야 될 겁니다.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그걸 알아야지 이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공급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런 공급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지식은 그 지식의 양도 많을 뿐더러 지식이 복잡하고 굉장히 뭐랄까 알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장주들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만드는 사람들만. 그런 지식을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뭡니까? 그런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 사용자가 알아야 될 지식은 콜라를 왜 먹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배탈이 나는데 콜라 먹는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혹은 등이 간지러운데 콜라 먹는다.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목이 마를 때 콜라 먹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은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이 물건의 사용 목적은 알아야 됩니다. 사용 목적을 알아야지 그걸 쓰는 거지 막무가내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사용 목적.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고객이 콜라를 먹으려면은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용법. 자, 콜라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콜라 그 뭡니까 입구를 넣어가지고 뚜껑 깐 다음에 코에다가 이렇게 흘려넣는다. 시원은 하겠지만은 이제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입에다 대서 먹든지 컵에다 따라 먹어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콜라 먹는 줄을 몰라가지고 콜라를 갖다가 냄비에다 끓여서 먹는다 하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물, 제품을 이용하려면은 사용 목적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아스피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스피린. 자,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는데 왜 먹습니까? 두통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두통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먹지. 배가 아프거나 발가락이 간지럽거나 발가락이 간지러운데 아스피린 먹어서 될 일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 먹어야 된다. 이런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가 또 아스피린을 어떻게 먹느냐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스피린 입에다 넣고 씹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엄청 쓸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거 아니죠? 콧구멍에다 쑤셔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죠? 밑에 엉덩이 사이에다 쑤셔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약은 엉덩이 밑에다 쑤셔 넣는 약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약을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아스피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물 한 컵을 떠놓고 아스피린 알을 입에다 넣은 다음에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지식.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최소한의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이다 하는 거죠.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 자, 이걸 프로그램으로 비유하면 이런 관계예요. 프로그램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앞에서 어떻게 씁니까? 포인트 클래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는데, 자,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포인트 클래스의 사용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사용만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클래스 자체는 공급자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포인트 클래스 쭉 봤죠, 그죠? 그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입장이랑 포인트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 달라야 된다 하는 거죠. 얘는 공급자고 얘는 사용자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누가 짠 겁니까? 이거 지금 공급자도 내가 짠 거니까 김태균 교수가 공급자고 또 메인 프로그램도 내가 짠 거니까 김태균 교수가 사용자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현장에서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상황은 수십만 라인의 코드가 존재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수만 개의 클래스 혹은 수천 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 수천 개의 클래스에는 또 수만 개의 함수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막 짜고 있으면 내가 짜고 있는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이용하면 사용자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만든 클래스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그런 경우에 어떤 소프트웨어의 이제 공급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인볼브가 됐을 때는 여러분은 동시에 다른 클래스의 사용자면서 내가 만든 클래스의 공급자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사용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갖다가 명쾌히 해놓게 되면은 일 처리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에 존재하는 멤버 펑션의 시그니처가 명세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함수가 왜 사용되느냐 이거 메인 프로그램 짠 사람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아규먼트가 몇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턴되는 값이 뭐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거 그거는 사용법을 알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시그니처만 요게 이제 명세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현부는 뭐냐? 구현부는 이 함수 시그니처 뺀 나머지는 다 구현부예요. 그래서 데이터 멤버랑 그 다음에 멤버 펑션의 함수 바디들 요걸 다 구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클래스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클래스가 있죠. 그죠? 자, 명세부, 이 포인트 클래스의 명세부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 한 줄, 자, 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줄, 그 다음에 요거 세 줄, 그 다음에 요거 네 줄, 그 다음에 요거 다섯 줄, 그 다음에 요거 여섯 줄, 그 다음에 요거 일곱 줄, 그 다음에 요거 여덟 줄. 요 여덟 줄이 이 포인트 클래스의 명세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 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다 public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함수 시그니처다 하는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램이 대충 라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의 라인 수가 대충 한 50줄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이 50줄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8줄은 스페시피케이션이고 그 나머지는 다 임플리멘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두 줄도 임플리멘테이션이고 요 함수 바디 여기서 여기까지도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임플리멘테이션, 여기서 여기까지도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다 구현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용자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포인트라고 클래스가 있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거 뭐 이제 좌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find center posi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 요거는 보니까 그 두 점의 중간 좌표값을 구하는 거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 포인트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스 아규먼트 리시버 객체의 이제 좌표값이 결정이 되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인티저 두 개 들어가네. 이거는 보니까 PA라고 하는 어떤 좌표에다가 이제 100, 200 더하는 거네. X좌표, Y좌표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사람 입장, 사용하는 사람 입장은 이 함수의 사용법이랑 사용 목적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면은 이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스페시피케이션이랑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나눠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행기지를 짜면서 printf 함수 써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사용해 봤죠, 그죠? printf 없으면 어떻게 출력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printf 소스 코드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나도 이 IT 업계에서 지금 한 40년째 몸담고 있는데 printf 소스 코드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볼 마음가짐도 없고 볼 필요성도 없어요. 왜 그렇죠? 자,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이랑 임플리멘테이션을 나눈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급자랑 사용자 입장을 나눈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printf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사용자 입장입니다. 우리가 printf의 사용자 입장이다 보니까 printf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함수,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 목적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printf 사용법 알죠? 그죠? printf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다 포맷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 쭉 나열하는 거. 그 사용법만 알면 우리가 충분히 printf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장을 고려를 해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이랑 스페시피케이션을 갖다가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헬로 워드라고 하는 출력을 콘솔 창에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의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임플리멘테이션을 이해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코카콜라 말고 그냥 콜라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의 구성, 화학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게, 공정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우리 콜라 못 먹듯이 만약에 printf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소스 코드를 다 알아야 된다. 하면 우리 printf 못 씁니다. 그죠? 이런 점이 스페시피케이션이랑 임플리멘테이션, 사용자와 공급자를 갖다가 이제 나눠서 어떤 업무 분담을 시킨 그런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통 정보은닉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보은닉, 요게 지금 방금 한 이야기입니다. 임플리멘테이션과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공급자만 알고 있어야 되지 사용자에는 숨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information hiding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숨긴다는 거죠. 무슨 정보를 숨기는 거죠? 공급자의 정보를 숨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숨긴다는 겁니까? 사용자한테 숨긴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프린트F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저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어떤 대여선 사람이 이제 printf 함수를 직접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만든 사람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급자 정보를 숨긴다. information hiding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data encapsul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data encapsulation. 물론 자료 캡슐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데이터 부분을 캡슐화 시켜가지고 마치 이제 어떤 뭡니까 캡슐이 뭔지 알죠? 그 안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눈에 안 보이도록 조치를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공급자의 구현 내역을 전혀 몰라도 되게끔 공급자의 구현 정보를 숨기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자바랑 C# 같은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 은닉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 정보 은닉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어요. 가시성 제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저빌리티. 자, 뭐냐면은 이 공급자 입장에서 뭔가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외부에 공개할 건가, 어떤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건가, 이걸 갖다가 프로그래머가 공급자 입장에서의 프로그래머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의 프로그래머가 공개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멤버나 멤버 함수에다가 그 뭡니까 보여줄 건가 말 건가, 공개할 건가 말 건가의 여부를 문법으로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된 이제 reserved word 단어가 3개가 있고요. 3가지가 있어요. public, private, protecte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장장 입장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드는데 이거 외부 사람들이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 public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private이라고 명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 멤버나 멤버 펑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경험이 있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동으로 private입니다. 아무것도 명시를 안 했을 때. 요 점은 또 자바랑은 틀려요. 자바에서는 아무것도 명시를 안 할 때 퍼블릭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C샵에서는 private이다. 그 다음에 protected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분간 퍼블릭이랑 프라이빗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add라고 find center posi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왜 사용할 수 있었느냐? 이 공급자 입장, 이 포인트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나지만은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기 때문에 퍼블릭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지워버리면은 이 포인트 클래스를 만드는 사업장에서는 이 함수는 임플리멘테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 공개를 안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용 못한다는 거죠. 이 프라이빗이라고 적어놓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컴파일하면은 아까는 당연히 컴파일 됐었죠, 근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이걸 컴파일하면은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자, 어떤 신텍스가 나오느냐? 보호 수준 때문에 이게 이제 가시성 제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가 나오면은 요거 퍼블릭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함수들도 대부분 다 앞에 퍼블릭을 붙여놨었죠, 그죠? 이 함수를 만든 이유가 이 함수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는 거죠. 퍼블릭으로 바꾸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이 스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을 갖다가 이제 구별하기 위한 그런 단어로 리저브드 워드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머들의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어요. 이 관례는 안 지켜도 여러분들이 뭐 구속이 되거나 뭐 벌금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례는 보통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안 지키면은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죠? 이제 법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법은 아니에요. 자, 이 프로그래머의 관례 중에
무진장 중요한 관례가 뭐가 있느냐? 데이터 멤버는 구현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숨긴다. 이게 관례다 하는 겁니다. 이거 관례입니다. 이 관례를 안 지키면은 주변에서 같이 프로그래밍하는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합니다. 심지어 과장이나 그 팀장으로부터 경고도 맞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데이터 멤버를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면은 야 임마 너 도대체 뭔데 정신 나갔어? 이 데이터 멤버를 퍼블릭으로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혼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무조건 버릇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 멤버를 아이고 퍼블릭으로 해놨네. 관례를 어겼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무조건 넣어놓는 문제 버릇을 들여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멤버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놔야 됩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다 해보면은 아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 줄이랑 요 줄, 요 네 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X, 데이터 멤버 액세스한 거죠, 그죠? P가 가리키는 게 Y. 이 부분에 이제 에러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에러가 생깁니다. 자, 이 에러를 갖다가 이 에러를 고치기 위한 방법 하나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처럼 X, Y에다가 퍼블릭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객치장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 그래서 생긴 제도가 액세스 펑션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습입니다. 관습인데 뭐냐면은 프라이빗으로 숨겨진 데이터 멤버에 액세스하기 위한 함수. 이런 걸 갖다가 액세스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멤버는 무조건 숨기고 데이터 멤버를 내가 이제 액세스하고 싶으면 뭐냐면 데이터 멤버 값을 읽어온다든지 데이터 멤버에다가 새로운 값을 설정하고 싶으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일처리를 하라 하는 겁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그랬을 때 보통 데이터 멤버 값을 읽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read access function이다 라고 합니다. 읽기 위한 함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멤버 값에다가 뭔가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write access fun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read access function은 이름이 항상 뭐로 시작하냐면 get으로 시작돼요. 여러분들 이제 객치장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라이브러리에 수많은 클래스를 여러분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클래스 안에 수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함수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함수들이 앞에 이름이 get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get xxx 이런 식으로 이렇게 get으로 시작되어 있는 함수의 특징은 아규먼트에 포멀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냥 가로 열고 닫고예요. 이런 함수들 대개 액세스 펑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get x 뭡니까? x 값을 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get y 무슨 일이에요? y 값을 알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get name 뭐겠습니까? 이름을 알아와라. 그래서 학생의 이름을 알아와라 이런 얘기죠. get title 어떤 책의 제목을 알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타이틀을 알아와라 이런 식으로. 자, write access function의 함수 이름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되면 set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set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아규먼트가 반드시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어떤 값 하나를 그 데이터 멤버에다 이제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set xc 뭡니까? 어떤 포인트 객체의 x좌표에다가 10을 저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set xy, set y 20 하면은 20을 y 값에다 저장해라. 또 set name 하면은 어떤 학생의 이름을 킴으로 정해라 하는 겁니다. set title 하면은 어떤 책의 이름을 갖다가 교재 이름을 헬로우로 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액세스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의 부류로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멤버가 하나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read access function 하나, write access function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두 개 있으면 함수가 네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get x. 자, 함수는 무진장 간단합니다. return 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티저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인티저. 자, 그 다음에 또 public void set x. 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경우에 formal parameter x랑 데이터 멤버 x 값이 쫑이 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this를 꼭 사용하라 그랬죠. 그죠? this.x에다가 x를 넣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똑같은 함수가 이렇게 쌍이 돼가지고 데이터 멤버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y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뭔가 좀 불만이 생기죠. 그죠? 교수님,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퍼블릭 한번 쓰면 될 일을 뭐하러 쓸데없이 하나, 둘, 셋, 네 개 함수까지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크기를 분량을 이렇게 늘립니까? 이런 항의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대규모의 프로그래밍을 생성할 때 관리를 용이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져요. 지금 이렇게 조그만 프로그램에서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어떤 효용성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을 갖다 관리를 할 때 데이터 멤버를 갖다가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이제 시스템을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에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얘가 그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퍼블릭으로 넣은 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긴 한데 안전하다 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안전하다. 심지어 50만 라인, 100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관습을 지켜야지 프로그램이 안전하지. 아까처럼 데이터 멤버에다 퍼블릭 쓰게 되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런 에러는 또 수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관례니까 이게 여러분들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또 약간 어색하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려고 이제 앞으로 버릇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 줄 대신에 pa.set x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pa.set y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pb에 대해서도 이제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pb 요 줄이죠, 그죠? 요 줄. pbx 요 줄 할 때 여기다가 200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pb에 이 줄에 300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ccess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get x, get y는 뭐 안 적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인티저 xxx는 pa.get x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인티저 y는 pb.get y 미안합니다. pa가 p 이렇게 해가지고 PA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객체의 좌표값 XY를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액세스 펑션의 이제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좀 되긴 했는데요. 미안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합시다. 이 연속되는 이야기니까. 이런 액세스 펑션을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문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문법으로 property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access 펑션의 대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property 별로 안 좋아합니다. property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C#이라든지 이제 여러 그다음에 스크립트 랭귀지 같은 거를 만들 때 이 property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access 펑션의 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바에서는 액세스 펑션밖에 없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문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법의 용도는 액세스 펑션이랑 동일한 용도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전에 내가 getX, getY 만들었을 때 얘네들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 이게 좀 지루하다라고 느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보완한 게 C샵에서의 프로퍼티예요. 자,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퍼블릭이다 이렇게 정하고 인티저라고 정한 다음에 x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프로퍼티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요거 프로퍼티 이름은 대충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내가 대문자로 적었는데 이 프로퍼티 x가 뭐냐면은 요 변수 데이터 멤버 x에 대한 액세스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이름 x를. 그래서 여기 쓰는 신텍스가 어떻게 하냐면 read access 펑션을 만드는데 read access 펑션은 get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여기서 여기까지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액세스 펑션은 리드 액세스 펑션 아규먼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예 괄호 열고 닫고서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티저의 타입은 뭐랑 똑같습니까? 보통 이 데이터 멤버 타입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get 함수 앞에다가 굳이 인티저를 안 적어 놓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인티저를 적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 프로그램 바깥에서 사용되는 이 포인트 바깥에서 사용되는 이 대문자 x라고 하는 이름이 요거에 대한 액세스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리드 액세스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rite 액세스를 하기 위한 set이라고 하는 걸 또 이용합니다. 얘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겠죠. 그죠? set x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함수를 안 적어놨어요. 파라미터를 안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모든 write access 펑션은 아규먼트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한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그 한 개의 아규먼트를 갖다가 이름을 리저브드 워드, 키워드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정의를 했어요. value라고 이름을 정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요 함수 대신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 함수 대신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setx 맞네요. getx.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 값에 대한 또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이 자리를 뭐라고 적겠어요? y 여기를 y 여기를 y라고 적는다는 겁니다. 이 value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일반 변수가 아니라 키워드다 하니까 자, C샵 신텍스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리저브드 워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프로퍼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프로퍼티는 getX, setX의 대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PA.을 탁 누르면은 아까 이제 getX, getY 이렇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XY라고 하는 여기 뭡니까? 벤치 모양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면서 XY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걸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가 지금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00을 넣어라. PA.Y에다가 100을 넣어라. pb.x에다가 200을 넣어라. pb.y에다가 300을 넣어라. 이렇게 씁니다. 자, 프로퍼티는 함수 호출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서 점을 이용해서 바로 써주면 되고 또 어사인먼트의 왼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아까 프로퍼티 중에 set 프로퍼티가 사용되는 거예요. set. 똑같은 x인데 set이 사용되는 겁니다. set 함수가 호출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read access 펑션의 역할을 프로퍼티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프로퍼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x, 여기다가
y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똑같은 ph.x, ph.x가 이렇게 있는데 이 ph.x가 왼쪽에 있을 때는 아까 프로퍼티에 set이 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ph.x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get이 호출되는 겁니다. 자, 어정쩡하죠, 그죠? 일반 데이터 멤버를 쓰는 거랑 좀 비슷하면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함수를 쓰는 거에 어떤 장단점을 갖다가 잘 어떻게 적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하여튼 이런 프로퍼티 제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 자바 프로그램에는 이런 프로퍼티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수업을 거의 마쳐야 되겠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냥 50분이나 수업을 해서. 자, 여러분 수업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다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수업하기 싫어서 50분까지 하겠습니까? 이걸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수강 취소하고 이제 한 달 내에 수강 취소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어차피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포인트 거론 안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 add 함수 요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요 add를 호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 하나짜리 add 함수에서 아규먼트 두 개짜리 add를 호출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C# 프로그래밍 할 때 컨스트럭터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 포인트라고 하는 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x에도 0을 넣고 y에도 0을 넣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서 또 0을 넣고 0을 넣는 그런 행위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 나 같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다른 컨스트럭터를 간접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느냐면 여기다가 콜론을 치고 this 0, 0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함수 바디를 실행하기 전에 다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거예요. 다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되 여기 액츄얼 파라미터 0, 0을 가지고 호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컨스트럭터 호출되면은 얘로 넘어가게 되고 얘가 이 자리로 가서 여기에서 0, 0이 세트가 됩니다.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50분 만에 수업 끝냈습니다.